안녕하세요. 여유로운 노후 채널을 찾아주신 어르신 여러분. 동화 같은 이야기와 끔찍한 악몽의 경계가 얼마나 얇은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지난 5년 동안 바로 그런 악몽 속에서 살았습니다. 5년 동안 온 마을의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의 경멸을 견디며 친정에서조차 수치스러운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죄는 단 하나, 미혼모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평범한 저녁, 제 아들이 막 5살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검은색 고급 세단 여러 대가 울퉁불퉁한 시골길에 길게 늘어섰습니다. 선두에 있던 차의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내리더니 제 아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주위 모든 사람들이 경악하는 가운데 그는 아들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다른 차들에서 내린 경호원들이 일제히 두 줄로 늘어서 허리를 깊이 숙이며 외쳤습니다. 그 우렁찬 목소리는 조용한 시골 마을 한 구석을 뒤흔들었습니다. 도련님, 오셨습니까?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 했습니다. 나무에서 울어대던 매미 소리, 골목에서 뛰놀던 아이들의 웃음소리,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잠잠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방금 밭에서 캔 나물이 담긴 바구니를 든 손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도 어안이 벙벙한 얼굴이었습니다. 동그랗고 순진한 눈을 크게 뜨고는 자기 앞에 무릎 꿇은 남자를 한 번, 그리고 저를 한 번 쳐다보며 묻는 듯 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들 누구예요? 주위에서 저희 모자를 구경하던 이웃들, 평소 저희 등 뒤에서 온갖 모진 말을 내뱉던 그들도 모두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언제나 경멸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던 그들의 눈에는 이제 놀라움과 불신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길게 늘어선 고급 세단과 정체불명의 검은 정장 사내들, 그리고 남루한 옷에 흙투성이 맨발인 제 아들, 그들이 늘 애비 없는 자식이라 부르던 민준이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는 여전히 공손한 자세를 유지한 채 고개를 들어 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기쁨과 감격,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인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 앞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져 있었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깊은 절벽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도련님이라니, 내 아들을 도련님이라고 부르다니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지난 5년간 저는 과거를 묻어버리려 애썼습니다. 그 운명의 비오는 밤을 잘생겼지만 텅 빈 기억을 가졌던 그 낯선 남자를 잊으려 했습니다. 우리 모자만 서로 의지하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들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손가락질과 미혼모라는 멍해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그토록 도망치려 했던 과거가 이렇게 요란하고 압도적인 모습으로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손에서 나물 바구니를 놓쳤습니다. 마른 흙바닥 위로 나물이 우수수 쏟아지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달려가 아들을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아들을 빼앗아 가기라도 할 것처럼 꽉 껴안았습니다. 당신들 누구예요? 원하는 게 뭐죠? 저는 날카롭게 소리치며 낯선 남자를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쏘아보았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일어서서 옷매무새를 가다듬더니 제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바른 태도가 오히려 거리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모님. 저는 진성그룹 강태환 회장님의 비서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작은 도련님을 집으로 모시러 왔습니다. 진성그룹, 낯익은 이름이었습니다. 텔레비전 경제뉴스에서 몇 번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제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들이에요.
무슨 도련님이 아니라고요. 어서 돌아가 주세요. 김민석 비서는 제 날 선태도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그저 끈기 있게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사모님. 저희는 정확히 찾아왔습니다. 강민준 군은 강태환 회장님의 유일한 친손자이시자 진성그룹의 후계자이십니다. 민준, 그건 제가 출생신고서에 올린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거의 아무도 모르는 이름.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후계자라니 머릿속이 아찔해졌습니다. 급이 오던 밤의 남자, 그가 남기고 간 목걸이에 희미하게 새겨진 K라는 이니셜 때문에 제가 그저 강씨일 거라고 막연히 추측만 했던 그 남자. 그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어느새 온 마을 사람들이 구경거리라도 난 듯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하은이 아들이 진짜 부잣집 도련님이었어? 저 차들 좀 봐. 수십억은 좋게 되겠네. 쯧쯧. 우린 그것도 모르고 여태껏 미혼모라고 욕했는데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거라니까. 그들의 말에는 예전 같은 악의는 없었지만 오히려 제 마음은 만 배는 더 쓰라렸습니다. 그들 눈에 한 사람의 인격, 한 어머니의 명예가 돈과 권력 앞에서 이렇게 쉽게 뒤바뀔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지난 5년, 저는 그들의 독설 속에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 악몽이 끝나는가 싶었지만 또 다른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 그 문 뒤에서 무엇이 우리 모자를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우리 모자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5년간 깊이 묻혀있던 충격적인 진실이 곧 세상에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 오던 밤의 남자는 정말 누구였을까요? 그는 왜 사라졌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모자의 삶은 행복한 동화가 될까요? 아니면 황금 세장 속에 갇히는 또 다른 비극이 될까요? 그 답이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아들의 명예와 진실을 찾아 나서는 제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공유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야기 다음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제가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과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에 둘러싸여 어린 아들을 품에 꼭 껴안고 서 있을 때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지난 5년간의 치욕스러웠던 세월이 마치 느린 필름처럼 너무나도 선명해서 가슴 아플 정도로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5년, 많은 이들에게는 기쁨과 성장, 그리고 성취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게 그 5년은 지상에 있는 지옥이었고 눈물과 모진 비난,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으로 가득 찬 나날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5년여 전 어느 가을 아침에 시작되었습니다. 의대 마지막 학년을 앞둔 제가 두 줄이 선명하게 그어진 임신 테스트기를 손에 들고 벌벌 떨던 그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착하고 공부 잘하는 딸, 온 가족의 자랑이었던 저, 박하은이 아버지도 누군지 확실치 않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 앞에서요. 저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러자 그 운명적인 비 오는 밤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씁쓸했던 기억, 낯선 남자, 예기치 못한 사고, 하룻밤의 연민, 그리고 잊을 수 없는 밤. 하지만 그 밤 이후 그는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저 꿈이었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제 뱃속에서 자라나는 생명은 그 무엇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가족과 미래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순간은 제가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았을 때 찾아왔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가부장적인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방에 들어가시더니 옷까지 몇 개가 든 보따리를 제게 던지셨습니다. 나가거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 집안에 너 같은 딸은 없다. 앞으로 2번 다시 이 집에 발들일 생각 마라. 어머니는 옆에서 목 놓아 우셨지만 아버지의 불호령에 감히 저를 붙잡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무력하고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저를 지켜주었던 집의 대문은 제 눈앞에서 굳게 닫혔고 어머니를 고통 속에 남겨둔 채 저는 거친 세상으로 내던져졌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임신한 몸으로 저는 의대 마지막 학년과 의사의 꿈을 모두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마을 변두리에 허름한 단칸방을 얻어 이름 없는 미혼모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세상 사람들의 혀가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이가 애를 가졌다는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온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제가 길을 나설 때마다 사람들의 힐끔거리는 시선과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견뎌야 했습니다. 저기 봐, 하은이네. 예쁘고 공부 잘하더니만 행실이 저랬구먼. 대체 누구랑 눈이 맞아서 저 꼴이 됐을까? 쯧쯧, 집안 망신 다 시키네. 예전에는 저를 칭찬하기 바빴던 마을 아주머니들이 이제는 가장 악독한 말을 퍼붓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전염병 환자처럼 대했고 자식들이 저와 어울리지 못하게 했으며 길에서 마주치면 입을 삐죽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들은 순수하지만 때로는 무심해서 더 잔인했습니다. 아이들은 제 뒤를 따라다니며 돌멩이를 던지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은이 아줌마 애비 없는 애 낳았대요. 그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피 흘리는 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추운 단칸방에서 홀로 배를 어루만지며 밤새 울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뱃속에서 아이가 부드럽게 발길질을 할 때마다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이고 아무 죄가 없습니다. 온 세상이 내게 등을 돌린다 해도 나는 살아야 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강해져야 했습니다. 민준이가 태어나던 날 군립병원 분만실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간호사가 핏덩이 같은 작고 소중한 생명을 제 품에 안겨주었을 때 저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막 삭튼 성스러운 모성애와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세상 가장 좋은 것들을 주겠노라고. 5년 동안 저는 닥치는 대로 일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모내기부터 밭일, 밤새도록 하는 바느질 부업까지 펜만 잡던 제 손은 어느새 굳은 살이 박여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건강하고 총명하게 자라는 모습을 볼 때마다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는 속이 깊어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단 한 번도 비싼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른 적이 없었습니다. 집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기에 그저 나뭇가지와 조약돌을 가지고 조용히 놀았습니다. 제가 울고 있으면 아들은 쪼르르 달려와 작은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 민준이가 엄마 옆에 있잖아. 그럴 때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여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늘 평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비난과 멸시는 그림자처럼 우리 모자를 따라다녔습니다. 민준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자 친구들에게 아빠 없는 애라고 놀림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하루는 옷이 흙투성이가 되고 얼굴에 상처를 입은 채 집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캐묻자 아들은 울먹이며 친구들이 엄마를 나쁜 여자라고 놀려서 싸웠다고 말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아들을 감싸려 해도 세상의 잔인함으로부터 온전히 지켜줄 수는 없었습니다. 5년 동안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일도 미래도 없이 그저 모자가 서로에게 기댄 채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과거를 잊으려 했습니다. 제게 이 생명을 남기고 떠난 그 남자를 잊으려 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삶을 바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과거가 제가 가장 예상치 못한 날에 이렇게 저를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르신 여러분이 이 상황을 더 잘 이해하시려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운명의 비 오는 밤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때는 약 6년 전 늦어른 밤, 제가 군립병원에서 실습 중이던 의대생 시절이었습니다. 길고 피곤한 당직을 마치고 자취방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원래도 울퉁불퉁했던 시골길은 순식간에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대나무 숲 뒤에 굽은 길을 힘겹게 지나던 그때 제 자전거 불빛에 끔찍한 광경이 비쳤습니다. 검은색 대형 오토바이가 길가에 쓰러져 있었고 그 옆에는 한 남자가 머리에서 피를 흘린 채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의대생의 본능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내던지고 그 남자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저보다 몇 살 많아 보이지 않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얼굴이 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높은 콧대와 짙은 눈썹을 가진 아주 잘생긴 얼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오토바이 여행객들이 입는 가죽 옷을 입고 있었는데 거칠면서도 남성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저는 급히 맥박과 호흡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숨은 붙어 있었지만 의식을 잃었고 머리에 충격이 있는 듯 했습니다. 즉시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비바람치는 텅 빈 시골길에서 어떻게 그를 병원으로 데려갈 수 있을까요? 저는 망설일 틈도 없이 작은 체구에 온 힘을 다해 그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다행히 그는 생각보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저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를 부축해 멀지 않은 제 작은 자취방으로 향했습니다. 방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를 제 유일한 침대에 눕혔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의학 지식을 총동원해 그의 상처를 소독하고 이마에 찢어진 부분을 붕대로 감았습니다. 흠뻑 젖은 그의 가죽옷을 벗기고 몸을 닦아준 뒤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의 곁에 앉아 틈틈이 체온을 재고 물수건을 갈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틈으로 첫 햇살이 비칠 무렵 그가 깨어났습니다. 그는 멍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세요? 여긴 어디죠? 그는 희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가 깨어난 것이 기뻤지만 이어진 그의 질문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저는 누구죠? 그가 기억을 잃은 것입니다. 사고의 충격이 뇌에 영향을 미친 듯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사고에 대해 그리고 제가 그를 구한 경위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잠자코 들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집 주소도 왜 이곳에 있었는지도 신분증은 아마 사고 때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에게 남은 유일한 소지품은 은으로 된 목걸이뿐이었는데 펜던트에는 K라는 이니셜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혹시 이름이 강훈이나 기현 같은 것이냐고 물었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는 제 자취방에 머물며 몸을 추슬렀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도 생각했지만 겁에 질린 그의 순진한 얼굴을 보니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몸이 회복되면 그때 생각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목걸이에 이니셜을 따서 그를 K씨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은 비록 짧았지만 이상할 정도로 맑고 평화로운 나날이었습니다. K씨는 말이 없고 온화했지만 무척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억을 잃었어도 생활력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고장난 전등을 고쳐주고 삐걱거리는 책상 다리를 손봐주었습니다. 요리도 할 줄 알았는데 소박한 음식이었지만 정말 맛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저녁마다 시골길을 함께 산책했습니다. 그는 제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파편적인 꿈 조각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는 그에게 의사가 되고 싶다는 제 꿈과 대학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어느새 풋풋한 감정이 싹텄습니다. 외로운 두 영혼이 서로에게 기댄 일종의 동질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밤이 왔습니다. 그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는 작은 자취방에 나란히 앉아 처마 끝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날의 공기는 무척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리고 올 것이 왔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그것은 젊음의 충동적인 실수가 아니라 기댈 곳이 필요했던 두 영혼의 이끌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눈을 떴을 때 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옆자리는 텅 비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K가 새겨지는 목걸이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급하게 쓴 쪽지가 있었습니다. 가야 해. 고마웠어. 꼭 찾으러 돌아올게. 그는 갑자기 나타났던 것처럼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그를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그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토바이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는 제 인생에 불어온 한 줄기 바람 같았습니다. 잠시 따뜻함과 달콤함을 남기고 그리고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제 뱃속에 한 생명을 남긴 채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그 목걸이를 마치 실제하지 않았던 꿈의 기념품처럼 깊숙이 보관했습니다. 그를 잊고 평범한 제 삶으로 돌아가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그렇게 큰 결과를 남길 줄은, 제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제 인생의 두 갈림길 앞에 섰을 때 한쪽은 의사 면허증과 함께 펼쳐질 밝은 미래였고 다른 한쪽은 미혼모로서 겪어야 할 치욕과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저도 약해졌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뱃속에서 자라나는 이 작은 생명을 포기하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의 경멸 어린 시선 없이 당당하게 걷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훨씬 쉬운 선택이었습니다. 아이를 지키기로 마음먹었을 때 제가 걸어야 할 자갈밭길에 비하면 그 길은 장미꽃이 깔린 길이었습니다. 저는 많이 울었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바람처럼 왔다 가버린 그 남자를, 제게 너무나 큰 짐을 지운 그를 원망했습니다. 제게 이런 가혹한 상황을 안겨준 운명을 탓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자취방에 홀로 앉아 절망과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저는 문득 기적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뱃속에서 무언가 가볍게 툭 치는 느낌, 그리고 또 한 번 아이의 존재를 그렇게 선명하게 느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핏덩이가 아니었습니다. 꼬물거리며 매일 자라나는 작은 생명이었고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성스러운 끈으로 저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배를 감싸 안으며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짐이 아니라 하늘이 제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 아빠가 누구든, 그가 어디로 갔든 이 아이는 제 아이고 제 살점의 일부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훗날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을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지킬 것입니다. 제 모든 사랑을 다해 낳고 기를 것입니다. 온 세상이 제게 등을 돌리고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저는 절대로 제 아이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결심은 제게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힘을 주었습니다. 눈물 많던 약한 소녀를 강인하고 용감한 어머니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경멸의 눈빛은 못 본 척했습니다. 가족의 외면은 고통스러웠지만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저는 제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의 보살핌이 필요한 작은 생명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들을 향한 사랑은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를 밝혀주는 등불이었습니다.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도 아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엄마라고 옹알이하는 목소리를 들으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세상의 멸시에 서러워 무너지고 싶을 때면 아들을 품에 안고 아이의 머리에서 나는 젖내음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서서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는 제게 아들 그 이상이었습니다. 친구였고 원동력이었고 유일한 삶의 이유였습니다. 모성애가 얼마나 강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 한 여성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할 수 있는지 증명해주는 존재였습니다. 지난 5년, 저는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꿈과 미래, 그리고 한 여성으로서의 명예까지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저는 세상 무엇보다 값진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한 아이의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아들은 제게 희생과 용서,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행복은 곁에 남자가 있는 것도 부유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고 또 그를 위해 싸울 누군가가 있을 때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남긴 핏줄은 처음에는 비극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무한한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아들뿐만 아니라 더 강하고 단단해진 저 자신이라는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가 저를 찾아오고 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제게는 아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라면 저는 어떤 시련과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냉혹한 현실로 돌아와서 제가 아들을 보호하듯 품에 꼭 껴안고 대기업 회장의 비서라는 남자와 마주섰을 때 제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가 말한 도련님, 친손자, 후계자 같은 단어들은 마치 낯선 드라마 속 대사 같았고 우리 모자의 고단하고 가난한 삶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그냥 평범한 아이예요. 당신들이 찾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제발 그냥 가주세요. 우리 모자 좀 내버려 두세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가 이 믿을 수 없는 현실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문을 굳게 닫아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석이라는 남자가 한 발 빨랐습니다. 그는 다가오지는 않고 존중의 거리를 유지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힘이 있어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박하은 사모님, 저희는 틀림없이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지난 5년간 사모님과 작은 도련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저희에게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요? 저는 의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김 비서가 경호원에게 신호를 보내자 그가 즉시 차문을 열고 검은 서류 가방을 꺼내 공손히 건넸습니다. 김 비서는 가방을 열어 파란색 표지에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사모님, 이것은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5년 전 저희 도련님, 즉 강훈 도련님께서 사고 후 발견되셨을 때 기억 상실증을 앓고 계셨지만 가끔 시골 마을의 한 아가씨가 자신을 구해줬다는 파편적인 기억을 떠올리곤 하셨습니다. 회장님께서 사람을 시켜 조사를 했고 사모님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하기 위해 저희는 지난주 이곳 어린이집에서 자선 행사를 열었고 그 과정에서 조용히 작은 도련님의 머리카락 샘플을 채취해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펼쳐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강민준 군과 강훈 도련님의 DNA는 99.99% 일치합니다. 이 아이는 도련님의 친아들이자 강태환 회장님의 친손자가 확실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처럼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유전자 검사, 출생 기록, 모든 것이 너무나 치밀하게 조사되어 제가 부인할 틈조차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그 운명은 제가 알지도 못하는 막강한 사람들에 의해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요? 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의 아들이든 제 아들입니다. 저 혼자 5년 동안 키웠어요. 당신들 인정 따위 필요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사모님, 김비서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거기에는 일종의 연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모님께서 많은 고생과 억울함을 겪으셨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과 저희 가족 모두 그 점에 대해 무한히 감사하고 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여기 온 것입니다. 저희는 도련님을 빼앗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사모님과 도련님을 집으로 두 분이 마땅히 계셔야 할 곳으로 모시러 왔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회장님이신 강태환 회장님께서 사모님과 손주를 애타게 뵙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댁에서 두 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디 저희에게 지난 5년간의 잘못과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의 말은 진심이었고 태도 역시 무척 겸손했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집이라니, 그 집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정말 우리 모자에게 보상해주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그저 그들의 핏줄인 손주만 데려가고 싶은 걸까요? 저는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제게 바싹 붙어 있었지만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 대신 호기심이 어른거렸습니다. 아이는 번쩍이는 고급 세단과 키 큰 아저씨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아이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제 아들에게 당당한 이름을 찾아주기 위해 다시는 그 누구도 제 아들을 애비 없는 자식이라 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 남자의 가족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좋아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아마도 제 인생에서 가장 무모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신들을 따라가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제 아들은 반드시 제 곁에 있어야 해요. 그리고 만약 당신들이 내 아들을 상처 입힐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김 비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저희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서 차에 타시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그가 손짓하자 가장 호화로운 차, 검은색 롤스로이스의 문이 경호원에 의해 열렸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들의 작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준아, 무섭지 않아. 제가 속삭이자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니요, 엄마가 옆에 있잖아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아들의 말이 제게 힘을 더해 주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고개를 든 채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의 놀란 시선과 수군거림을 등 뒤로 한 채 낯선 세계로의 여정, 예상치 못했던 만남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우리 모자를 기다릴지, 행복일지, 또 다른 비극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제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몸을 숙여 롤스로이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상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묵직한 차문이 철컥하는 부드러운 소리와 함께 닫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우리 모자를 저 밖에 시끄럽고 먼지 나는 가난한 시골 마을로부터 완전히 단절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차 안은 거의 완벽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개 짖는 소리, 다구는 소리, 사람들의 수군거림 대신 거의 들리지 않는 부드러운 엔진 소리와 은은한 고급 가죽 냄새만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는 난생 처음 타보는 자동차, 그것도 이렇게 호화로운 차에 타자 호기심과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부드러운 가죽 시트를 만져보기도 하고 차가운 유리창에 뺨을 대보기도 하며 점점 멀어지는 익숙한 시골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품에 안고 있었지만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차는 국도를 따라 미끄러지듯 달렸습니다. 논과 밭, 초가집들을 뒤로하고 지난 5년간 발도 들여놓지 못했던 번화한 도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갈수록 높은 빌딩들이 나타나고
화려한 네온사인이 밤하늘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원래 제가 속해 있어야 할 세계, 미래의 여의사가 되었을 저의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저를 다른 길로, 훨씬 더 어둡고 험난한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운명이 저를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학생이 아닌 한 재벌가의 후계자인 도련님의 어머니라는 자격으로 이 기막힌 아이러니에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민석 비서는 앞좌석에 앉아 우리 모자의 침묵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듯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 백미러로 민준이를 쳐다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약 2시간을 달려 차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적하고 고급스러운 주택단지로 접어들었습니다. 입구부터 제복을 입은 경비원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김 비서의 차를 알아본 그들은 즉시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공손하게 차단기를 열었습니다. 주택단지 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깨끗하게 포장된 도로, 양옆으로는 잘 가꾸어진 가로수들이 늘어서 있었고 넓은 정원, 뒤로는 웅장하고 화려한 저택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건축, 양식이었지만 모두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차는 단지 가장 중심에 위치한 가장 큰 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것은 집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작은 성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어울렸습니다. 저택은 고전적인 유럽 양식으로 지어져 있었고 하얀 대리석 기둥과 둥근 지붕 그리고 중앙에 분수대가 있는 광활한 정원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차가 멈추자마자 제복을 입은 사용인들이 대문에서부터 차가 멈춘 곳까지 두 줄로 길게 늘어서서 일제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상류층의 삶에 대해 책이나 영화에서 본 적은 있었지만 직접 눈으로 보니 그 위압감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삶이 아니라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결코 닿을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세계였습니다. 사모님, 도련님, 내리시죠. 김 비서가 문을 열며 여전히 공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애쓴 뒤 아들의 손을 잡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우리가 내리자마자 사용인들이 다시 한번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외쳤습니다. 도련님, 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댁이라는 말이 어찌나 낯설고 비꼬는 것처럼 들리던지요. 저는 대리석이 깔린 길을 따라 거대한 원목문을 지나 성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바깥 풍경에 압도당했다면 안의 모습은 저를 거의 숨막히게 만들었습니다.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이는 화강암으로 되어 있었고 천장에는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소파와 테이블, 벽에 걸린 그림들까지 집안의 모든 물건은 고풍스럽고 사치스러웠으며 한눈에 봐도 엄청나게 비싼 것들이었습니다. 엄마, 이 집 동화책에 나오는 궁전 같아. 민준이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아이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의 손을 더 꽉 쥘 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화려한 공간 속에서 낡고 흙 묻은 옷을 입은 우리 모자는 너무나도 이질적이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무도회에 처음 발을 들인 신데렐라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동화가 아닐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길의 끝에는 저를 기다리는 왕자님이 아니라 낯선 남자와 제가 감히 예측할 수 없는 속내를 가진 그의 막강한 가족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낯선 세계로의 여정은 아마도 앞으로 우리 모자를 기다릴 더 큰 시련의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저와 아들이 저택의 화려함에 넋을 잃고 서 있을 때 집사로 보이는 나이든 남자가 다가와 우리에게 고개를 숙이고는 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김 비서님, 회장님과 도련님께서 응접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김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제게 돌아서서 조금 더 격식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저를 따라오시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그들을 제 기억 속에 그 남자와 그의 막강한 가족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아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제 자신을 진정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긴 복도를 지나 정교한 조각이 새겨진 커다란 이중문 앞에 섰습니다. 김 비서가 문을 가볍게 3번 두드리고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응접실은 로비보다 더 크고 화려했습니다. 중앙에는 크림색의 거대한 소파 세트가 놓여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대리석으로 만든 벽난로가 있었습니다. 그 소파에 2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으로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에서 말없이도 느껴지는 권위가 흘러나왔습니다. 틀림없이 강태환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남자. 그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5년 만에 다시 그의 얼굴을 직접 보자 충격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잘생긴 얼굴, 높은 콧대, 짙은 눈썹. 제가 한때 간호해 주었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변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억을 잃은 거친 여행객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냉정하고 세련되며 다가가기 힘든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는 비싼 정장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손질되어 있었습니다. 다리를 꼰 채 와인잔을 들고 앉아있는 모습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다 가진 재벌 2세의 오만함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본래의 자기 자신으로,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강훈이었습니다. 우리가 들어서자 2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태환 회장은 제 뒤에 숨어있는 민준이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기쁨과 감격, 그리고 고통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훈은 달랐습니다. 그는 저를 완전히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차갑고 의심스러우며 심지어는 불쾌함과 경멸마저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평온한 삶에 침입한 불청객을 보는 듯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조금의 알아봄도, 옛 인연에 대한 한 조각의 감정도 없어 보였습니다. 심장이 쥐어짜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가 기억을 잃었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차가운 현실을 직접 마주하는 것은 수만 개의 칼에 찔리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훈아, 이쪽은 박하은 씨고 이 아이는 내 아들 민준이다. 강태환 회장의 목소리는 소개를 하면서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훈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입꼬리를 비틀어 웃었습니다. 조금의 온기도 없는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아들요? 아버지, 농담이 심하시네요. 저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아들이에요. 혹시 우리 집 돈 노리고 사기치는 또 다른 신종수법 아닌가요? 그의 말은 제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사기꾼, 돈을 뜯어내려는 사람. 그가 우리 모자를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다니 울분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제가 반박하려던 순간 강태환 회장이 먼저 나섰습니다. 훈아, 그의 목소리는 위험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건 유전자 검사 결과서다. 이 아이는 틀림없는 내 아들이고 내 손주다. 이건 절대 틀릴 수 없는 사실이야. 그는 파란색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강호는 서류철을 힐끗 쳐다보고는 다시 우리 모자를 쏘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건 제가 기억도 못하는 실수나 사고의 결과일 뿐이겠죠. 전 저 사람들에게 아무런 감정도 책임감도 느끼지 못합니다. 이놈이, 강태환 회장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게로 고개를 돌리며 미안함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하은 씨, 미안하오. 훈이가 사고 이후로 성격이 많이 변해서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일단 좀 앉으시오. 저는 앉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 민준이를 꼭 껴안은 채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긴장된 분위기를 느꼈는지 저를 올려다보고는 다시 강훈을 쳐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호기심과 함께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를 향한 모욕은 참을 수 있어도 제 아들이 친아버지에게 이렇게 차갑고 잔인한 대우를 받는 것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따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올 곳이 아니었나 봅니다. 저희는 사기꾼도 아니고 누구의 동정도 필요 없습니다. 저희에게 명예는 없을지 몰라도 자존심은 있습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 더 이상 머물지 않겠습니다. 말을 마친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단 1초도 더 이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두려워했던 만남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제 기억 속의 남자는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오만하고 무정한 재벌 2세일 뿐이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제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단호하게 돌아서 이 화려하지만 숨막히도록 차가운 공간을 떠나려 했을 때였습니다. 낮고 거칠지만 깊은 피로감이 묻어나는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와 제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하은 씨, 제발 잠시만 머물러 주시오. 강태환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보고 싶지도 우리 모자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견딜 만큼 견뎠습니다. 훈아, 너는 잠시 나가 있거라. 강 회장의 목소리는 갑자기 엄격해졌습니다. 어떤 반항도 허용하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와인잔이 테이블에 거칠게 놓이는 소리가 들리고 강훈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저를 스쳐 지나가 방을 나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넓은 응접실에는 이제 저와 아들, 강 회장, 그리고 구석에 조용히 서 있는 김 비서만 남았습니다. 긴장감은 다소 누그러졌지만 말로 표현하기 힘든 슬픔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자, 이리 와서 앉으시오. 강 회장이 훨씬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그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마치 어미달기 병아리를 보호하듯 아들을 제 무릎에 앉혔습니다. 강 회장은 권위적인 상석이 아닌 우리와의 거리를 좁히는 옆쪽의 1인용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 않고 제 아들 민준이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막강한 그룹 회장의 눈빛은 사라지고 수년 만에 잃어버렸던 손주를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강렬한 감동이 어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력자의 눈가가 붉어지더니 세월과 근심으로 깊게 팬 주름을 따라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아버지이자 할아버지의 눈물이었습니다. 똑 닮았어. 훈이 어릴 때랑 똑같이 생겼구나. 그는 목이 맨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 눈도 저 콧대도 5년이야. 5년 만에 내 손주를 다시 보는구나. 그는 떨리는 손을 제 아들에게 뻗었지만 차마 만지지는 못했습니다. 민준이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자기 앞에서 우는 노인을 호기심과 연민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제 무릎에서 살며시 내려와 강 회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바닥 안에는 제가 아까 사주었던 새콤한 사탕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사탕 드세요. 사탕 먹으면 슬픈 거 없어져요. 아들의 순수한 행동은 마치 강철 같던 남자의 마음속 마지막 얼음벽을 녹이는 따뜻한 물줄기 같았습니다. 강 회장은 사탕을 받지 않고 아이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아이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울음은 나약함이 아니라 지난 5년간 억눌려왔던 고통과 자책 그리고 행복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내 강아지, 착한 내 손주.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너희 모자에게 정말 미안하다. 저는 눈앞의 광경에 망연자실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저 남자가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의 눈물과 사과는 너무나 진실되어서 제가 애써 세워놓았던 방어벽마저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한참 뒤 감정을 추스른 강 회장은 아들을 놓아주고 급히 얼굴에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의 눈에는 진심과 깊은 슬픔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은 씨, 지금 수만 번 사과를 해도 그동안 당신 모자가 겪은 상처를 보상할 수 없다는 걸 아오. 하지만 부디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오. 우리 가족이 지옥 속에서 보낸 지난 5년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는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아들 강훈에 대해서. 그는 지금처럼 오만하고 무정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똑똑하고 열정적이었지만 동시에 반항적인 청년이었다고. 그는 속도와 새로운 곳을 탐험하는 오토바이 여행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룹 후계자라는 틀에 갇히기 싫어했고 자유로운 삶을 원했다고. 운명의 그 여행도 그런 여행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말을 어기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대형 오토바이를 몰고 북쪽 산골로 떠났다고. 그리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는 훈이와 완전히 연락이 끊겼소. 경찰, 사설탐정, 막대한 현상금까지 걸고 그 산 일대를 샅샅이 뒤졌지만 허사였소.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6달이 지났소. 훈이 엄마는 너무 큰 슬픔과 걱정의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지. 임종 직전까지 내 손을 잡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들을 찾아달라고 약속하게 했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거의 1년이 지나서야 한 지방 정신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소. 기억을 잃은 젊은 환자가 거리를 헤매다 들어왔다는 거요. 우리가 갔을 때 나는 내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소. 깡마르고 눈빛은 멍하고 나를 알아보지도 아무것도 기억하지도 못했소. 의사 말로는 사고 때 머리에 가해진 충격과 어떤 정신적 쇼크 때문에 기억의 일부를 잃었다고 하더군. 우리는 국내외 최고의 의사들을 찾아다녔소. 다행히 아들은 조금씩 회복되어 나와 가족은 기억해냈지만 실종되었던 약 1년 동안의 기억, 즉 하은 씨와 함께 있었던 시간은 완전히 잊어버렸소.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의사는 그것이 고통스러운 기억을 지우려는 뇌의 자기방어 기제일 수 있다고 했소. 그래서 지금 훈이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요. 가끔 열이 오르면 단편적인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지만 깨어나면 다시 텅 빈 상태가 되고 나오. 나도 너무나 가슴이 아팠소. 우리로서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이 사고를 당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만 짐작했소. 하지만 그 은인이 누구인지 찾을 길이 없었지. 최근에서야 겨우 하은 씨를 찾아낸 거요. 하은 씨, 그거 아시오. 지난 5년 동안 단 하루도 자책하지 않은 날이 없었소. 아들을 되찾아 기쁘면서도 동시에 아들이 남겼을지 모를 찜. 내가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 때문에 고통스러웠소. 그리고 오늘 내 손주를 직접 보고 나서야 알게 되었소. 그것은 짐이 아니라 온갖 풍파를 겪은 우리 가문의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이고 행운이라는 것을. 그의 이야기는 제 마음속에 모든 의문을 풀어주었습니다. 그가 왜 사라졌는지, 왜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해가 고통을 덜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씁쓸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인생에서 잊힌 기억의 한 조각, 찢겨나간 한 페이지였던 것입니다. 제 앞에 앉은 늙은 아버지의 눈물은 진짜였고 그 가족의 고통도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우리 모자가 겪어야 했던 상처와 치욕 또한 진짜였습니다. 모든 속마음을 털어놓은 후 강 회장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회장의 명령이 아닌 한 할아버지이자 아버지의 간청이었습니다. 하은 씨, 내가 지금 무언가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당신에게 간청하고 싶소. 우리 민준이가 제 뿌리를 찾을 수 있게 해주시오. 이 아이가 강씨 성을 달고 마땅히 누려야 할 풍족한 삶을 살게 해주시오. 우리 강씨 가문은 대를 이을 사람이 필요하고 나 또한 이 나이에 손주를 보지 못하고 눈을 감을 수는 없소. 그의 말은 제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었습니다. 바로 아들의 미래였습니다. 저는 고생할 수 있지만 제 아들이 계속 가난 속에서 살고 친구들에게 아빠 없는 아이라는 놀림을 받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곳 이성 같은 집에서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차가운 아버지와 매일 마주하며 사는 것이 과연 더 나은 삶일까요? 제가 망설이는 것을 본 강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걱정을 이해하오. 후니 그 녀석의 상태는 지금 아주 복잡하오. 의사 말로는 억지로 잃어버린 기억을 되살리려 하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고 심하면 병이 재발할 수도 있다고 하더군. 게다가 엄마를 잃은 후로 녀석은 더욱 마음의 문을 닫고 차가워졌소. 지금은 약혼녀도 있고 곧 결혼할 예정이요. 갑자기 아들이 나타났다는 사실은 모든 것을 뒤흔들고 녀석의 평판과 그룹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약혼녀, 곧 결혼할 예정. 이 소식은 이미 상처투성이인 제 심장에 또 하나의 비수를 꽂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저를 잊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망각 위에 새로운 가정을, 새로운 행복을 쌓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사업가의 이성적이고 결단력 있는 톤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당신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안하고 싶소. 이것이 잔인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건 알지만 지금으로서는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오. 그가 김비서에게 신호를 보내자 김비서가 다가와 테이블 위에 하얀 봉투 2개를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는 얇았고 다른 하나는 더 두꺼웠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 강 회장이 두꺼운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당신은 아주 큰 돈을 받을 수 있소. 당신이 원하는 어디에서든 평생 풍족하게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요. 이것을 우리 가족의 보상과 감사라고 생각해 주시오. 그 대가로 당신은 민준이의 양육권을 우리에게 완전히 넘겨야 하오. 우리는 아이에게 최고의 미래와 교육을 제공할 것이오. 아이를 만나러 올 수는 있지만 다른 신분으로 와야 하며 당신의 진짜 정체를 밝혀서는 안 돼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제게 아들을 팔라는 것인가요? 제 아들이 다른 사람을 엄마라고 부르는 것을 지켜보며 살라는 것인가요? 그 제안의 잔인함은 아까 강훈이 했던 모욕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택지, 그가 얇은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만약 아이와 떨어지기 싫다면 여기에 머물러도 좋소. 당신은 이 저택에서 살며 모든 것을 제공받을 것이오. 민준이는 강씨 가문의 장손으로 공식 인정될 것이오. 하지만 그는 강조했습니다. 이 계약서에 서명해야 하오. 김비서는 얇은 봉투를 열어 두꺼운 서류 뭉치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이 계약에 따르면 당신은 민준이의 보모 겸 개인 교사 신분으로 이곳에서 살게 될 것이오. 외부 사람들에게 당신이 아이의 엄마라는 사실을 밝혀서는 안 되며 훈이의 사생활에 간섭해서도 안 돼요. 또한 가문의 재산이나 상속권에 대해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소. 당신은 그저 우리 감독하에 아이가 18살이 될 때까지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아이를 키우게 될 것이오. 이 모든 것은 가문의 명예와 훈이의 현재 삶을 보호하기 위함이오. 저는 2개의 봉투와 가혹한 조항들로 가득 찬 계약서를 바라보며 입안이 바싹 마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보상이었군요. 한쪽은 아들과 맞바꾸는 돈, 다른 한쪽은 아들 곁에 있지만 명예와 자존심을 모두 버리고 황금 세장 속 죄수처럼 사는 삶, 두 길 모두 지옥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선택권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은혜를 베푸는 듯한 말로 포장된 최후통첩을 보낸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순진하게 손 안의 사탕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운명과 엄마의 운명이 이 낯선 사람들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울분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난 5년 견딜 만큼 견뎠습니다. 치욕 속에서 살 만큼 살았습니다. 저는 절대 그림자처럼 살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청춘을 바쳐 얻은 아들을 팔지도 않을 것입니다. 핏줄에서 비롯된 힘, 한 어머니의 사랑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솟아올랐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제가 화려한 소파에 넋을 잃고 앉아 있을 때 제 앞에는 사실상 두 갈래의 지옥으로 향하는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극심한 무력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한쪽은 엄청난 돈이었지만 제 목숨보다 사랑하는 아이를 포기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다른 한쪽은 아이 곁에 머물 수 있지만 이름 없는 그림자처럼 살며 인간으로서의 명예와 자존심을 모두 버려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그들은 너무나 치밀했습니다. 그들은 제 모성애를 이용해 저를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어떤 엄마도 차마 자식을 떠나지 못할 것이고 결국 제가 그 치욕적인 보모 역할을 순순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응접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강 회장의 눈에는 더 이상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냉철한 협상가의 이성적인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는 제 대답을, 제 굴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아들 민준이가 숨막히는 긴장감을 느꼈는지 더 이상 사탕을 만지작거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크고 맑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고 다시 강 회장을 쳐다보았습니다. 힘든 환경에서 자란 아이의 예민함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했습니다. 아이는 제 소매를 살며시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왜 울어? 안 기뻐? 저는 깜짝 놀라 뺨을 만져보았습니다. 어느새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아이에게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니야, 아들. 엄마 괜찮아. 하지만 강 회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아들을 보며 그가 생각하기에 가장 인자한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민준아, 이리 온. 할아버지한테 오너라. 그는 아이에게 손짓했습니다.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허락을 구하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강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아이를 번쩍 들어 자기 무릎에 앉혔습니다. 내 강아지, 여기가 마음에 드느냐? 그는 화려한 방을 한 바퀴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여기에는 멋진 장난감도 많고 내 방도 따로 있고 널 돌봐줄 사람들도 많단다. 넌 최고의 학교에 다니게 될 거고 나중에는 이 큰 회사를 모두 물려받게 될 거야. 좋지? 민준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 화려함은 시골 아이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아이는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기대했던 대답을 들은 강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보시오, 어떤 아이도 이런 유혹을 거절할 수 없지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이에게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랑 여기서 살고 싶으냐? 여기서 넌 모든 걸 가질 수 있단다. 넌 이제 도련님이 되는 거야. 아무도 널 괴롭히지 못할 거란다. 그는 어린아이의 머릿속에 부와 권력에 대한 개념을 잔인하게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두려웠습니다. 아들이 이 거대한 유혹 앞에서 흔들릴까봐 두려웠습니다. 아들이 저 없는 부귀영화를 택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때 민준이의 앳된 목소리가 강 회장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살면 우리 엄마도 같이 살아요? 아들의 질문에
강 회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그는 5살짜리 아이가 그렇게 깊이 생각할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내 엄마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저를 힐끗 보고는 다시 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는 엄마의 삶이 있단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자주 보러 오게 해줄게. 민준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작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삶이 뭔데요? 왜 엄마는 민준이랑 같이 못 살아요? 엄마는 이 궁전이 싫어요? 아들의 순수한 질문은 무심코 강 회장을 곤란한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아이의 엄마가 보모처럼 살거나 더 나쁘게는 아이의 인생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진실을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더 잔인한 방법을 쓰기로 한 듯했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직접 선택을 강요하려 했습니다. 민준아, 그의 목소리가 심각해졌습니다. 내 엄마는 시골 생활에 익숙해서 도시 생활을 좋아하지 않는단다. 이제 네가 선택해야 해. 하나는 할아버지와 여기서 도련님으로 살면서 모든 것을 다 갖는 것. 또 하나는 엄마를 따라 시골로 돌아가서 작은 집에 살고 계속 친구들에게 놀림받는 것. 선택하거라. 방 안의 모든 것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걸까요? 어떻게 5살짜리 아이에게 이토록 잔인한 선택을 강요할 수 있을까요? 저는 벌떡 일어나 아이를 되찾아오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이 어떻게 대답할지 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대답이 나오든 받아들일 준비를 했습니다. 민준이는 침묵했습니다. 아이는 강 회장을 보다가 다시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깊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혼란과 망설임이 있었지만 그 무엇보다도 끝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는 화려한 방과 할아버지의 멋진 옷을 보고 다시 낡은 옷을 입고 눈가가 붉어진 채 앉아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강 회장의 무릎에서 내려왔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아이는 제게 달려와 제 품에 와락 안기며 목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나는 엄마를 선택할래요. 아이의 작지만 또렷한 외침이 숨막히는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궁전도 필요 없고 장난감도 필요 없어요. 나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엄마, 우리 집으로 가요. 민준이는 여기 있기 싫어요. 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아이의 작은 몸을 꽉 껴안고 머리와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행복과 자랑스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제 아들, 제 작은 아들이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저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버리고 사랑을 택했습니다. 아들의 말은 제 온몸에 헤아릴 수 없는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제 안의 모든 두려움과 망설임을 날려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작고 무력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였고 아들의 행복과 선택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아들의 외침은 단지 긍정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저 권력자들의 뺨을 후려치는 통쾌한 일격이었습니다. 아들의 또렷한 외침 후 응접실은 어색한 침묵에 잠겼습니다.